2009년 미국의 전략 분석가이자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는 조지 프리드먼은 자신의 저서 100년 후에서 2020년대 중국 경제 및 국가 권력의 위기를 예언했습니다. 그는 2020년대까지 미국이 무역 제재를 지속할 것이고 출생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중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끝나고 출산율 급락의 베이비 버스트 시대로 전환하면서 중국 경제는 한계점에 도달해 고질적인 가난과 실업이 만연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의 예언의 핵심은 가난입니다. 중국은 6억 명이 가구당 하루 3달러 미만의 벌이로 살고 4억 4천만 명은 6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다. 13억 명 중 10억 명 이상이 아프리카처럼 가난에 찌들어 사는 반면 6천만 명만 잘 살고 있다. 그는 또한 경기 침체와 은행의 금융 시스템 약화를 피하고자 중국은 안으로는 엘리트를 억압하고 밖으로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군사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프리드먼의 예언은 들어맞는 부분이 많아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요. 여기에 코로나까지 더해져 중국은 엄청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성장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실용주의자 덩샤오핑은 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 1979년 소련과의 동맹을 끊어버리고 미국과 전격적으로 수교하는 일대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미국과의 수교야말로 오늘날 중국이 부강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은 많은 면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국민들, 특히 젊은 대학생들에게 강렬한 민주주의 열풍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 열풍을 탱크로 밀어버리는 사건이 바로 천안문 사태였죠. 2001년 중국은 WTO에 가입했고 이로써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인 수출길이 열렸는데요. 세계 각국은 엄청난 돈을 투자해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성장의 결과 2008년 중국은 세계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중국이 자랑하는 인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4대 발명품인 종이, 활판, 인쇄술, 화약, 나침반이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재현하였습니다. 마치 우리 중국이 세계 문명의 중심이라는 중화 사상을 전 세계에 과시라도 하듯 했습니다. 그것도 미국 부시 대통령, 러시아 푸틴 총리, 일본 후쿠다 총리 등 많은 각국 정상급들은 일반석에서 땀을 흘리며 관람토록 하는 가운데 이것이 중화민국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등은 중앙베인에 앉아 마치 그들만의 행사를 하듯 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단순히 의전상의 오류였을까요? 미국은 금융위기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고 나머지 글로벌 강국들도 비틀거리는 판국에 중국은 홀로 약진하고 있었던 2008년이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인 모두가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중화제국이 지녔던 위용을 되찾자는 바람이 중국 사회의 지배적인 흐름으로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2013년에 등장한 시진핑은 그런 욕구를 중국몽이란 단어 하나로 요약했습니다. 대다수 중국인은 이런 시진핑의 위대한 중국몽을 지지합니다. 중국몽은 간단히 말하자면 공산당 창당 100주년까지 중국인들이 모두 잘 사는 샤오캉 사회를 실현하고 이어 건국 100주년까지 세계적 패권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중화민족주의를 가슴 깊이 간직한 중국인 누군들 그런 꿈을 싫다고 하겠습니까?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급성장해 왔기에 믿을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그 무렵 성장의 속도가 서서히 떨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급격한 통화량 증가와 부채 증가를 통해서만이 그런대로 경제 활력을 유지해 갈 수 있었습니다. 이미 중국의 고성장 시대는 끝이 났지만 시진핑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를 해서라도 경제를 성장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중국몽은 경제 성장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겁을 상실한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우리 중국의 시대가 왔으니 너희들 미국은 얌전하게 물러가라는 요구였습니다. 급기야 시진핑은 중국의 꿈을 구현한다는 명분 아래 헌법 수정을 통해 장기 집권 체제를 갖추었고 불만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거대한 규모의 국가감찰위원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전 인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중국은 국방비보다 내부 치안에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란 사실입니다. 신문에 보면 중국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한다는 뉴스는 있어도 내부 공공안전 비용이 국방비보다 더 크다는 소식은 전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의 최정예 부대는 베이징 주변에 주둔하고 있는데요. 이는 다른 나라보다도 내부의 반란이나 봉기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의 임기 철폐로 사실상 독재의 길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지켜내기 위해 국민을 희생시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다른 독재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끝났는가를 봤을 때 중국의 끝을 짐작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중국의 고도 성장은 2010년으로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그 이후 엄청난 무리를 거듭해온 것입니다. 2000년에서 2015년까지의 중국의 GDP는 무려 8배나 커졌는데요. 5년마다 2배씩 늘어난 셈입니다. 이는 놀라운 기적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엄청난 무리가 수반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성장의 배경에는 바로 너무나도 막대한 통화량 증가와 부채 증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역사상 미증유의 대규모 거품이 중국 경제 내부에 서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부자들은 오래전부터 탈중국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부자들의 60%가 이민을 신청했거나 계획 중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부호연구 전문기관 후룬연구소와 중국은행이 공동 발표한 2011년 중국 개인 재산 관리 백서를 보면 조사에 응한 중국 부자 980명 중 14%가 이미 이민을 했거나 이민 신청 절차를 밟고 있으며 46%는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이민은 실제 이주는 하지 않고 해외 국적 취득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 개념입니다. 후루는 전국 18개 대도시의 1000만 위안 이상 자산 보유자 98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 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자의 평균 재산은 6천만 위안이며 평균 나이는 42살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정치 경제 불확실성 속에 부유층들이 재산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부정부패, 환경오염, 식품안전, 의료제도 등의 결함과 빈부격차에 대한 사회적 분노에 대한 우려도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저장성의 한 100만 장자는 외국 여권을 확보하는 것은 보험을 들어놓는 것과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 경제의 숨은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6,500만 채의 빈집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붐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속도와 규모를 자랑하며 중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미국이 100년 동안 쓴 시멘트량을 중국이 3년 만에 사용했다는 놀라운 통계가 있을 정도인데요. 현재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만 100만 채, 전국적으로 최대 6,500만 채가 빈집 상태입니다. 5곳 중 한 곳이 빈집인 것이죠. 유령 도시를 방불케 하는 엄청난 규모의 빈집을 보며 전문가들은 중국의 빈집이 중국 경제에 치명적인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면 빈집 소유주들은 이것을 팔기 위해 내놓을 겁니다. 이때 주택 가격이 더욱 추락하면 중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내수 시장을 견인한 것이 바로 건축,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중에는 30대에도 집을 3채 이상 소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이 저축보다 더 좋은 투자처라고 여기기 때문인데요. 중국인들이 집을 여러 채 소유하는 이유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가 목적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3에서 4채의 집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아파트는 최고의 투자 대상이니까요. 현재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은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업계 1위에서 20위까지 부채가 10조 위안, 하나로 약 1,700조 원에 달하는 건 매우 위험한 수치로 실제로 곳곳에서 파산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에서 시작한 경제 및 사회의 붕괴는 중국을 분열시킬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유고슬라비아를 예로 들면 유고연방은 현대차와 같은 시기에 미국에 진출해서 차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성공했고 유고연방 자동차는 실패했습니다. 당시 유고연방은 미국의 자동차를 팔 정도의 기술력과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유고연방은 7개의 나라로 찢어지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력 격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고연방의 핵심 국가는 세르비아이고 변두리 국가는 슬로베니아 같은 나라였습니다. 슬로베니아는 공업화가 잘 되어 있어서 잘 살았고 세르비아는 몹시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슬로베니아의 국민소득은 2만 불에 가깝지만 세르비아는 5천 불 수준입니다. 이렇게 남북 간의 격차가 커지다 보니 부유한 크로아티아나 슬로베니아 사람들은 왜 우리가 저 가난한 세르비아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냐는 불만을 품게 되고 그렇게 유고연방에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중국도 이와 비슷한 과정으로 분열된다는 시각인데요. 중국의 서부와 동부의 소득 격차는 무려 5배, 어떤 지역은 10배 차이가 납니다. 동부만 먹고 살만하지 서쪽으로 갈수록 가난한데요. 그래서 중국 인구는 동쪽으로 몰리게 되고 서쪽은 계속 줄어들게 되죠. 중국의 위기가 오면 동쪽으로 이동한 농민공들은 일거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복지도 없는 중국에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가난하며 일거리도 없는 고향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 살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유한 계급은 이러한 농민공을 배척하게 되고 갈등이 심화됩니다.
이 같은 갈등은 분노가 되어 부유층과 타락한 공산당에게 쏠리게 됩니다. 이렇게 중국 공산당은 멸망하며 중국은 분열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미국은 새로운 중국 전략으로 소수민족들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궁극적으로 중국의 분열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티베트와 신장회이월 자치구 등 소수민족들이 대거 거주하는 지역에서 중국과의 분리독립 운동을 부추기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올해 들어 신장회이월 자치구에 거주해온 위구르족의 인권 보호를 위한 2020 위구르 인권정책법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이는 중국 소수민족의 독립을 부추기는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반응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